도대체 이 신화에서는 예언을 항상 무시하고 무시해서 항상 고난과 역경을 얻게 되는지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 좀 잘 듣지. 가장 사람 중에 보내지 않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불멸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전승도 있거든요. 요즘 특히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오디세이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페네로페 메티스에 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기도 하거든요. 이타카 땅에 발을 디딘 건 시작에 불과했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진짜 귀향, 귀환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이제 단순히 복수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전을 그냥 읽겠다고 하는 거는 에베레스트에 아무런 도움 없이 가겠다는 거 똑같다. 반드시 지도도 있어야 되고요. 쉘파도 있어야 되고 스피드 연습도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그 플라톤이 보는 오디세이 얘기해 주셨을 때 너무 재밌어서 혹시 또 다른 철학자들의 관점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일단 플라톤이 가장 가까운 시대라서 네. 오디세우스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오디세우스에 관해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네. 뭐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일단 제일 큰 맥락 중에 하나는 그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네. 그 합리성이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헤겔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타자로 모험을 떠났다 결국 자기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를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 많죠. 왜냐하면 현대는 합리성,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타자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비나스 같은 사람은 그런 헤겔적인 의미에서의 오디세이아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 뭐 얘기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지에 나왔던 환대 이야기로도 넘어갈 수 있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 자아의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레비나스 입장이기 때문에 레비나스는 오디세우스,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맥락에서 현대 철학자들이 오디세우스한테 주목하는 점은 그 아까 이야기에 나왔던 나는 아무도 아니다. 오티스 혹은 노바디라고 번역할 수 있는. 네. 저는 노바디 얘기할 때마다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네. 생각나는 게 한 명 있는데, 이게 약간 그 20세기의 오디세이아에 좀 직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철학자로 그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라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과의 거장들이죠. 네. 그 두 분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그 책의 1장이 아마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 근데 궁금해요. 거기서는 그 세이렌 이야기를 주로 네.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들은 그 우리가 이른바 계몽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대의 어떤 특징이 이미 오디세우스 신화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시면서 네. 세이렌을 피하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썼던 방법.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은 전부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하고 네. 요즘 같으면 노이즈 캔슬링 전혀지고 그리고 본인은 소리를 다 듣지만 네. 몸을 묶게 하는 네. 그 지점이 어떤 계몽의 특징, 근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 그러니까 그 동료들은 노는 졌지만 소리는 네. 못 듣거든요. 네. 노동할 때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딴짓을 하니까. 그게 근대적인 특징이다. 계몽의 대박이다.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 굉장히 독특한 분석인데 그런 네.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재밌는데요? 엄청 재밌는데요? 오, 그렇구나. 방금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오이디푸스의 예언자 테레시아스? 테레시아스가 또 여기 오디세우스에 또 나오잖아요. 오디세우스가 저승 갔을 때 너 이러면서 또 예언을 해주는데 테레시아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큰 예언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고전에서 테레시아스는 어떤 존재로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거기까지 저도 무시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서 네. 다 나오는 예언자이기도 네, 하고 네. 이제 그리스에서 유명한 예언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네, 네. 뭐 카산드라도 그 중에 네, 하나지만. 맞아요. 근데 음. 이것도 역시 그 사전 질문지에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네. 그 장림 예언자 이야기. 네, 그,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시각 장애인 왜 네. 예언자는 다 시각 시각 장애인인가? 장애인인가? 예. 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각이라는 게 그리스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 감각이었던 거는 틀림없습니다. 네. 그걸 대표적으로 현대에 보여주는 예가 영어의 이론, theory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 히라버로 테오레인이거든요. 이건 그냥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게 아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근데 사실 뭐 인간이 얻는 정보의 80%는 시각 정보라고 하잖아요. 이건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는 특성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 개였다면은 뭐 듣는 게 아는 거라든가 냄새 맡는 게 아는 거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만큼 인간에게 시각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고 많은 알을 주는 감각이지만 네. 바꿔 말하면 그게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눈속임이라는 말도 하듯이 보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완전히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맥락이 닿는 이야기로 호메로스가 장님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시인은 그 무사 여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뮤즈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사 여신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통은 사실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느 사회나 근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의 보상으로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맹인 점쟁이 이건 이상하지 않거든요. 안마사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점쟁이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애기보살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라는 건 어떤 사회에서든지 약자이거든요. 약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지체적인 장애라든가 아니면 약점이 다른 것으로 보상된다라는 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운명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헤파이스토스의 아내가 아프로디테잖아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 가장 외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예쁜 여인을 주는 거예요. 예쁜 여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관점하고도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예, 연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특정한 감각을 좀 뺏어야지 다른 감각이 좀 날이 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아까 판소리 얘기 잠깐 하셔가지고 예, 예. 서편제에서도 맞아요. 단편적으로 일단은 시각을 잃어버려야 다른 그렇죠. 감각에서의 무언가가 열린다. 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이제 동서양 막론하고 다 통용되는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맞습니다. 예. 해보니까. 근데 왜 도대체 이 신화에서는 예언을 항상 무시하고 무시해서 항상 고난과 역경을 얻게 되는지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 좀 잘 듣지. 잠잘 드는 사람에게는 전해지지 않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얘기해준 대로 다 잘 지키면서 아 천수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면은 뭐 무슨 재미로 듣겠어요, 그 행복하게 얘기를. 살았답니다. 이렇게. 네. 아, 맞아요. 아, 그리고 아프로디테 이야기가 나와서 또 잠깐 저희 오디세이아에서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 트로이 전쟁을 일어나게 한 네, 네, 헬레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아프로디테가 인정한 미녀인 거잖아요. 사실 헬레네가 이제 납치가 되면서 트로이 전쟁에 이제 누가 내 와이프를 데려가 도와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에 이제 왕들이 다 모이게 된 건데, 그 헬레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헬레네가 차지하는 역할이 네. 그, 일리아스에서 하고 오디세이아에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일리아스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하는 네. 세 명의 여신 사이에서 파리스가 네. 했었던 심판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어, 히랍 세계 전체의 최고의 네. 미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오디세이아에 오면서는 사실 헬레나의 역할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헬레나가 미인이라는 점이 강조되기보다는 네.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의 부인이다 아. 라는 점으로 어떻게 보면 역할이 축소됐다고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논란의 오디세이에서 네. 헬렌의 캐스팅 논란이 좀 네. 있었는데 네. 논란의 논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논란의 논란. 그게 만약에 트로이 전쟁을 다룬 일리아스를 영화화했다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음. 사실은
이 작품에서는 헬레네의 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어. 않거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제 기억이 맞다면 별로 본론에서도 그러니까 원문 시에서도 미인이다 이걸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다만 약간 부부 사이의 티격태격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메넬라우스가 그 트로이 전쟁을 회상하면서 이제 당시에 그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을 하고 트로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헬레나가 먼저 해요.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이전에도 이미 오디세우스는 변장의 천재 이런 거기 때문에 음. 거지로 변장하고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찰을 하고 나갔나 봐요. 네. 그때 들어왔을 때 내가 많이 도와줬지 이런 식으로 헬레나가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메넬라우스가 남편이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을 때 밖에서 헬레나가 거기 들어와 있는 모든 영웅들의 부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네.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들 나가고 싶어 죽으려고 그랬어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헬레나는 자기가 마치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네. 모든 걸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사실 너 배신자였잖아 라고 아, 얘기하는 맞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네. 거기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헬레네의 역할은 그런 정도인 것으로 아.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자 사실은 전쟁의 원인이었지만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뭐 네. 그래도 왕비이긴 네. 한데 아. 그런 역할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재밌네요. 약간 네. 시트콤 예, 예. 나올 법한 내용들이 아, 네. 이제 너무 왕년에 재밌다. 아주 예뻤는데 아,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좀 평범한 삶을 부각하는 예. 그러면서 내가 왕년에 잘 나갔지 이렇게 네, 그런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아, 나 왕년에 잘 예, 나갔어. 이제 남편이 남편 옆구리 입장에서 푹 찌르면서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 너무 재밌다. 재밌는데요? 저희 이제 본론의 네. 이야기로 넘어가서 네.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들에 대한 거를 좀 다루기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포인트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 그런 거 준비 전혀 안 아, 했거든요. 준비도 안 했나요? 예, 포인트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말씀 주신 헬렌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예, 생각을 하는 게 예. 결국 이게 캐스팅에 논란이 나온 이유가 음. 사실 이 헬레나라는 인물이 가진 특성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원작에서 읽었을 때 나오는 머릿속을 내 눈을 감고 상상한 이미지랑 눈 뜨고 영화 봤는데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네.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좀 생겨난 문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헬레나가 가지고 있는 작중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이 뭐 어느 정도 분량 혹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눈을 감고 상상하는 외적인 이미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과는 전혀 무리 없이 좀 영화나 플롯에 집중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논란이 그리고 논란을 듣고 놀라지 않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두 서사시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양쪽에서의 캐릭터를 반드시 똑같이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좋은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한때 절세 미인으로 날렸으나 지금은 조용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연예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캐스팅에 관한 그러니까 두 작품에서 캐스팅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법한 일인가.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있는 거는 일리아스였는지 오디세이였는지 저도 기억이 명확하진 않은데 어딘가에 흰 피부, 백옥 같은 피부 이런 식의 표현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지금 캐스팅하고 안 맞는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뭐 논란이 자초한 논란이기 때문에 놀라지는 마셔요. 그거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주 하십니다. 이게 또 아, 제가 그렇군요. 받아주는 거랑 별개로 아, 계속 예. 시도를 네. 하시는데 원래 막 우기다 보면 자기 게 되는 겁니다. 제가 또 개그 욕심이 또 있어가지고 아, 예. 많이 밀어둘게요. 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내용이 이 연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 이제 원작에서는 이 연꽃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사전 정보를 다 듣고 나서도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영화는 조금 더 오디세우스가 좀 글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유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그것을 먹고 나서 기억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그 7년의 시간의 안주를 하다가 근데 약간 마치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전쟁
전쟁 영웅 내지 전쟁 피해자들이 PTSD를 겪는 것처럼 꿈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막 자꾸 오고 가고 하면서 이 오디세우스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로서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연꽃이 이제 실제 원작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오브제인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먹지 않습니다. 뭔지 안 먹죠. 예. 그 어, 부하들 중에 어. 일부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었는데 먹고 기억을 잃은 거예요, 영화에서는? 영화는 제가 이제 어,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네. 그렇구나. 영화 속에서 오디세우스와 그 동료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죠. 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꽃이 이게 로토파고스, 로토파고이라고 이야기하는 음, 이게 지역명이라기보다는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토는 다들 아시다시피 로터스라는 뜻이고 네. 뒤에 그 파고스라는 말은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연꽃을 먹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오, 사는 곳이라는 의미. 어. 지금 뭐 박테리오 파지 이런 거 할 때 뒤에 파지가 그 파고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거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나왔던 거네. 아스트로파지라는 아스트로페이지라는 말이 음, 그러니까 별을 먹는 음, 예, 세균 뭐 그런 의미로 어쨌든 간에 퍼거스가 네. 그런 뜻인데 그쪽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당연한 것일 텐데 이제 처음 간 그리스 사람들, 이타카 사람들한테는 그게 환각을 일으키는 음. 약간 마약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음. 치면 양귀비를 먹은 예, 그런 네, 상황인 네, 것 네. 같은데 그 연꽃 이야기가 그 오디세우스 모험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섬이죠. 거의 초반이었는데 네. 거기서 오디세우스는 넘어가지 않고 동료들이 그걸 먹었다가 네.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는 아니고 소수가 먹었는데 집에 안 갈래 그러니까 마, 묶어가지고 들고 간 예.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후로 사실은 음, 칼립소의 섬에서 음, 오디세우스가 당하는 상황하고 겹쳐지긴 하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그 아까도 사실 칼립소의 어떻게 보면 유혹 혹은 시험 혹은 칼립소가 주는 선택의 이야기를 했었지만 현실을 떠난 것이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막 전쟁을 겪고 와서 현실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굳이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의 딜레마 같은 게 이미 음.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동료들도 당연히 있었던 거고 그 또 좋다면 다 먹어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먹었더니 뭐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기억상실이 온다기보다는 그냥 환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 거죠. 음. 현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건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게임 중독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아마도 사용한 것 같은데 원작에서는요. 음, 근데 어떤 의미로는 놀란 감독이 그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가지는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아예 클립소하고 같이 깨워놓고 음. 연꽃까지 먹여서 확실하게 현대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음. 얘가 지금 환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난 거야 라는 음. 식의 합리화가 좀 된 게 아닐까. 아, 저는 이런 시각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전쟁의 그 후유증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 사람이 이제 전쟁 후에 엄청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연꽃을 좀 통해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았나. 어쨌든 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나면. 네, 그런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음,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 PTSD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찾는 상황이라고도 볼 음. 수 있겠죠. 음, 진짜 아편 같은 느낌이네요. 예, 진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저희가 아까 이제 세이렌과 계몽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마치 이제 그 노이즈 캔슬링을 능률이 오르는 이제 MZ 직원들과 그 위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이제 묶여서 그러지 마 하는 이제 그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네, 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세이렌이 하는 유혹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음, 형태로 유혹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어째서 이것이 이제 세이렌이 오디세우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의 유혹이었던 것인데 아, 어째서 이러한 형태로 다가왔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당시에는 모든 걸 안다는 게 거대한 가치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세이렌의 맞춤형 유혹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신비로운 경우에 그 목소리를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가장 유혹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데 음.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로도 나오지만 특히 이제 캘립소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그 다른 종류의 쾌락에 관한, 특히 성적인 쾌락에 관한 유혹은 이미 다른 유형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유형의 유혹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건 서사적으로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알매 유혹에 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꽤 계략 지혜의 천재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어떤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른 메티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그냥 만든 말로 메타메티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말로 신적이나 사실은 그리스의 신들은 알 수 없죠. 이거는 거의 기독교의 신만이 알 수 있는 전지전능의 영역으로 가는 건데 전능까지는 아니고 전지의 영역으로 가는 건데 순간순간 꾀를 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아니면 그 유혹에 안 넘어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은 그 뭐 중요한데 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줄게 그러면 넘어갔을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아가멤논 무조건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제가 좀 음, 아가멤논에 대해서 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멤논은 헬레네를 능가하는 미인을 줄게 그러면 넘어갔을지 비슷한 모르겠어요. 느낌. 네. 그러니까 아마 똑같이 세이린의 노래를 해도 네. 그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듣지 음, 않을까라는 게 제 맞아요, 생각이에요. 맞아요. 요즘 재밌네요. 식으로 얘기하면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오디세우스도 헬레네를 얻고 싶어서 여기 헬레네 지금 구원자 찾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저요 했던 사람이 오디세우스잖아요. 네. 히아스까지는 약간 네. 서브 남주 네. 내지는 뭔가 언제나 2등 캐릭터 이런 식으로. 예. 네. 너무 근데 재밌어요. 그거는 칼립소가 다 채워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칼립소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 칼립소의, 저희 아까 이야기했던 칼립소의 내용들, 그런 거 좀 음, 인지하고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읽어두시거나 네. 해설서를 봐두시는 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예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누가 진짜 부인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7년을 같이 살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네. 오디세이아를 다시 쓰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칼립소를 주인공으로 해서. 어, 네. 재밌을 것 이제 같은데요? 칼립소가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오디세우스가 떠난 뒤에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이게 전승되어 오는 것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있다고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불멸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전승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칼립소가 이런 좀 신의 입장에서 좀 무지랭이 같은 일반 필멸자한테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게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관점에서 떠난 거를,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거는 사실 오디세우스라는 존재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을 했다는 거잖아요. 남자 오디세우스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요? 네, 뭐 주인공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칼립소라는 캐릭터가 그런 점에서는 요즘식으로 치면은 뭐 찐사랑의 여신 이런 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그 전승을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재밌게 생각이 드는 건 일반적으로 그리스 신화의 경우에 신이 불멸이기는 하지만 어떤 계기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거나 늙지는 않는데 다른 신이 죽이거나 뭐 이런 경우는 계속 생겨요. 근데 그렇게 신이 죽으면 신의 죽음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른 걸로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죽었을 때 신의 팔이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신하는데 칼립소가 죽은 다음에 그 칼립소의 몸은 무엇이 되었을까라는 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필립스가 사실은 신이라기보다는 요정 측이지 않았나요? 근데 네. 그리스에서 그 ним프라고 네. 얘기하는 존재는 네. 등급이 낮은 신입니다. 신이 아닌 건 아니에요. 신이긴 네. 하네요. 신과 요정을 네. 그 게르만 전통에서 혹은 요즘 이야기에서는 구별하는데 네. 그리스에서는 신은 신입니다. 음, 사급 공무원 같은 예, 느낌. 그렇죠. 고급 공무원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급. 그렇게 또 치면 에르메스가 또 잔반 처리반 식으로 모든 일에 다 막 일을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일에 관여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고. 참 이게 갑자기 신기하네요. 잠깐 궁금한 생각. 네. 그러면은 지금 칼립소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네. 거의 뭐 7년 동안 해변가에 앉아서 그냥 질질 짜고 있는데 그걸
혹시 그런 걸 보면은 좀 애정도가 떨어지는 요 진짜 징하다. 그만 좀 해라. 내가 너 네. 먹을 것도 사주고, 입을 것도 사다 주는데, 그러니까 7년 동안 다 이렇게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맨날 바닷가에서 밤에서 울어. 그럼 저는 보내줄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아마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기억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억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하고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칼립소의 섬도 그렇고 그 신들의 세계라는 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인간이라면 그렇게 7년 동안 계속해서 진리를 짜고 있는 걸 보고 아. 있으면서 마음이 변하잖아요. 음. 신은 영원하기 때문에 마음도 안 변하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도 오, 듭니다.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네. 그 그게 그리스 중요하지 로마 않나. 신화의 이제 신들을 봤을 때 음. 나이 먹으면 하면 안 될 법한 짓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또 이제 시간이 가지 않는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네요, 이게. 이걸 완전히 그 과학적으로 인터스텔라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만약 얘기한다면 워낙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음. 밖에서의 7년이 실제로는 한 달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음. 그렇게 돼. 인터스텔라와 오디세이를 결합한 새로운 이야기가 네. 될 것 너무 같네요. 행복하니까 또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성 이론은 그런 식으로 유머처럼 얘기한 적 아, 있었죠. 맞아요. 예. 미인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짧아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기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길어진다고. 페넬로페, 불쌍한 페넬로페. 라고 정말 네. 20년을 기다린다는 게 음. 가능한 일인지 네. 모르겠어요. 저희 페넬로페 이야기를 안 하고 아, 있었네요. 네. 그러네요. 예. 페야말로 정조를 지킨 여인이잖아요. 근데 또 교수님 또 재밌는 게 그 그리스의 정조하면 항상 배짜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음, 아, 그 상징을 두 두고 가지의 있을까요? 관계요? 네. 안 찾아봤네요. 뭔가 분명히 있을 것 너무 같은데.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항상. 당시에 좀 여성적인 업무의 대표적인 무언가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예, 여성이 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죠. 그 옷과 관련된 일들이 많죠. 배짜기도 있고 나우시카가 빨래하러 가는 것도 맞아요. 그렇고. 예. 되게 먹을 걸 구해오거나 사냥하거나 이런 건 남자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농사는 같이 지었겠지만 그 음. 옷과 관련된 일들은 전부 여성이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음. 같아요. 그 아마도 질문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페넬로페의 정조를 수동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예상하신 대로 사실은 요즘 특히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오디세이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페넬로페 메티스에 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기도 하거든요. 음. 당연히 페넬로페에게도 메티스가 있었고 네. 이 페넬로페 메티스는 오히려 어떤 점에서 오디세이보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보다 더 고수의 태도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넬로페의 메티스를 이야기하면서 집은 또 다른 모험의 장소이다. 아. 더군다나 페넬로페의 상황이라는 게 집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맞아요. 침략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자기를 지키고 집을 지키고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더군다나 그 페넬로페가 놀라운 거는 본심을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나는 오디세우스를 기다릴 거야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나도 구원자를 찾아서 결혼하겠어라고 말하지도 않고 태도를 굉장히 애매하게 가져갑니다. 음. 이게 사실 현실에서도 남자들이 굉장히 속 터져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뭐 단지 뭐 여자들은 다 그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성적 태도, 남성적 태도 혹은 여성적 지혜, 남성적 지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정체를 끝까지 숨기는 맞아. 것도 예. 메티스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페넬로페는 그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 3년 동안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예, 짠 걸 네, 푸는. 그걸로 3 년을 버틴 게 더 신기해요. 그렇죠. 그거에 예. 안 걸린 거야. 그거에 넘어가는 남자들도 참 멍청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즘 또 다른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 배짱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조와 관련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직조라는 거를 서사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직무를 짜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짰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시인이 하는 행위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차피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더군다나
고대 그리스 서사시들은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 다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제우스나 누가 나타나서 결말 다 얘기해 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승자들이 다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아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아는데 여기까지 한 번에 직접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자들을 혹은 독자들을 쥐었다 풀었다 쥐었다 풀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넬로페가 보여주는 그 배를 짰다가 풀었다 하는 게 그런 기술하고도 통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페넬로페와 이 어, 저자를 동일시하는 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페넬로페가 좀 이 정치적인 수완이 엄청 뛰어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또 오히려 페넬로페가 가진 메티스가 왕의 자질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그럴 수 들거든요. 있죠. 네, 사실 맞아요. 오디세우스는 이런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음. 막 근데 얘는 근질근질해가지고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왕의 지혜는 오히려 페넬로페에 맞아요. 예. 가깝죠. 그러니까 요즘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노자의 도덕경을 어떤 그 존재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도라는 게 이 세상의 원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왕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이 정치 철학이다, 처세술이다. 근데 그렇게 해석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위가 최고의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왕은 남쪽을 향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탱자탱자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는 것도 뭔가 하는 거죠. 자기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뭘 해야겠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조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페넬로페가 지금 딱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역할입니다. 네. 저는 가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헬렌의 그 사촌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 네. 페넬로페가 이제 남편이 20년 동안 가 있었잖아요. 그럼 못해도 30대가 넘었을 텐데 근데 그 시대에 30대 넘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이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자들이 100명 이렇게 몰렸다면은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이야기도 생각도 있었겠지만 크게 미모도 뭐 아름다웠으니까 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사실 외모랑 별개로 어, 이 페넬로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서사 자체가 그냥 남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긴 음, 해요. 음, 뭐 이 사람의 지위 플러스 이 사람이 사고를 하는 방식 혹은 이 처세 혹은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속마음 같은 것도 전체가 다 좀 뭐랄까 오히려 페넬로페가 훨씬 아테네스러운 좀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지 않나. 제가 쭉 읽었을 때는 이제 호메로스랑 이제 오디세이아를 다 읽었을 때도 헬레나보다 저는 페넬로페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보호자들은 그 페넬로페의 지혜로움을 몰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짝이 3년 동안 이게 낚이는 거죠. 이걸 알고 좀 그니까, 정치적으로 그니까. 접근을 맞아요, 했으면은 맞아요. 짐작컨대 굉장한 베이비 페이스가 아니었을까. 아, 예. 저 사람이 그런 꾀를 낼 리가 없어라는 음.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 저런 순진한 얼굴이 어떻게 네,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사실 전쟁에서도 공격하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삼국지에서 그 학소라는 인물이 성을 잘 지킨 걸로 되게 유명한데 사실 페넬로페가 한 일이 수성이에요.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아까 뭐 혈통으로 진짜 그 메티스 금수저라고 얘기를 예. 했지만 페넬로페는 그걸 뛰어넘는 메티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오디세이의 시일성에서 또 우리 함께 맞아요. 얘기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교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저희 이야기를 좀 네. 다루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시일성에 좋습니다.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음. 뭐 이런 호메로스와 오디세이아가 서양에서 어떠한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각광을 받는가라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영화가 현대 시점에 나와야만 한 이유 혹은 이 오디세이아라는 스토리가 현대 사회에 줄 수 있는 특정한 어떠한 교훈에 대한 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전에 좀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네. 음. 기대되네요. 또 이건 다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네. 들어서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뭐 상관 저 먼저 하세요. 아 예. 상관없습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뭐 오늘 제가 가진 사상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반영된 내용이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오늘 이야기 중에서는 제 생각에 제일 많이 반영된 게 아까 이제 그 필멸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현대 사회에 있는 참치와 같다. 이제 상어와 같다. 끊임없이 헤엄쳐야만 심장이 멈추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뭐랄까 일종의 미덕으로서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된 이유가 현대 사회에서 떠나거나 도전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시도하는 거에 대한 가치는 항상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도전과 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내가 돌아오는가, 복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부재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음 좀 길을 잃는 거죠. 좀 길 잃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목적을 이루거나 혹은 열심히 삶을 살다 보면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난 순간부터 번아웃이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을 성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시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 두고 돌아갈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논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전쟁 후 복귀, 디톡스에 관한 이야기와 같은 느낌으로 영화가 해석되는 것처럼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오디세이와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우리가 떠나고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것의 가치만큼 어떻게 돌아오는지, 어떻게 복귀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는 게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가치를 좀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도 희재님과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디세우스를 읽으면서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 제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오디세이는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극복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실패에 도전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지금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사실 고립된 사람들이 각자 다 고립된 채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음 근데 나는 뭔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소통을 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보여요. 사실 그 소통의 그 계기는 그 SNS가 있을 수 있는데 SNS는 보면 잘 나가고 다 행복한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런 SNS 때문에 이제 나의 상황이 조금 더 대비가 되고 사실은 그 내가 겪는 힘든 일이나 뭐 실패나 이런 것들이 다 보편적인 일일 수 있거든요. 누구나 겪는 일일 수 있는데 나만 특수하게 좀 힘들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지금 사회의 청년들에게 그 좀 뭐 아르고스나 그 돼지치기 그리고 또 하이아캐스인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작은 커뮤니티가 있으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법인 직원이 그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뭐 인문 프로그램이나 강연이나 지금 이 팟캐스트를 자주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저는. 같은 홍보까지.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서로가 각자만의 오디세이 이 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과정 속에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어느 섬에 있을지는 각각이 다 다르겠지만 네, 결국은 언젠가는 돌아와야 하거든요. 네. 귀향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성실하고 영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고 음. 서로 다른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돌아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 돌아가는 길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동료들을 잃었지만 그 돌아온 고향에서도 이미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를 배신하지는 않고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고 알아주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기도 음. 한데 사실 뭐 아까 길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오디세이아의 24권, 24개의 챕터 중에서 절반이 이타카에 돌아와서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미 돌아왔는데 모험은 다 끝났는데 왜 이 얘기를 절반이나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타카 땅에 발을 디딘 건 시작에 불과했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진짜 귀향, 귀환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이제 단순히 복수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변해버린 자신, 이미 변해버린 자신의 고향, 이 두 가지를 맞춰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작업인데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동료들이 반드시 필수적인 거죠. 모험에도 동료가 있어야 되지만 귀향에도 귀환에도 동료가 필요한. 그래서 두 분 말씀이 다 현대의 청년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뭐 그 오디세이아의 현대적 의미라는 거는 뭐 논란이 생각한 것도 아닐 거고 논란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의미에서 맞아요. 혹은 이제 논란에게 투자를 하신 제작자들은 이게 돈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에서 투자하신 거겠지만 의미는 우리가 찾는 건데 저는 이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어, 이거를 어떤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의미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취가 강조가 되고 성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성취를 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또 하나의 일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레벨에서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막말로 책자 같은 데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돈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 돈을 음.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뭐 주식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숫자가 높이 찍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예. 예, 그걸 정말 이익으로 실현하는 게 문제인데 언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어제 소식을 들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공격했더라고요. 이게 세계대전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기우이길 바랍니다. 정말로. 걱정도 드는데 전쟁을 시작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어떻게 전쟁을 끝내는지가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푸틴이나 트럼프나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6.25도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년 안에 거의 됐거든요. 그게 끝날 때까지 2년이 더 걸렸습니다. 전쟁을 끝낸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인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혹은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무엇인가 일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얼마나 잘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닌데 지금 현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어떤 지혜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 논란의 디 오디세이야말로 트럼프한테 10번 보라고 하고 제발 현명하게 전쟁을 끝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현대에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드네요. 아니 저는 이 안타깝습니다. 얘기를 네.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영화에 대한 혹은 이 고전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대 정신이 조금 더 저희가 이 재단 혹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TMI로 또 한번 나가보려면 네. 이러면서 분위기를 깨는 걸 수도 있는데 음,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혹은 뭐 한국의 음. 4대 스포츠 얘기할 때 언제나 축구하고 야구가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축구하고 야구에 대해서 특히 야구 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축구는 상대방의 진영에 적진에 가서 적의 어떤 목표물을 점령하는 골을 넣는 일이지만 야구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두 가지 스포츠가 둘 다 그 굉장히 경쟁적인 스포츠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네. 특히 야구 팬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축구는 전쟁 때 오히려 더 장려가 됐대요. 예를 들어서 베를린 올림픽 때 히틀러가 독일 축구팀이 우승하기를 굉장히 바랬고, 하지만 야구는 전쟁이 벌어지면 중단되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프로야구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런 극단적인 경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다뤘던 두 가지 고대 서사시도 일리아스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거를 반드시 그 트로이 전쟁에서 정복하는 이야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일리아스도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분노를 가라앉히고 용서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도식적으로 따지자면 어쨌든 트로이를 점령하러 간 이야기라면 오디세이아는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간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혹은 현대 사회에서는 점령하고 성취하고 이러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돌아오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안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본다면 현대 사회에서 오디세이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서사다. 그러네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야구가 축구보다 호흡이 훨씬 길고 예, 오래 걸리는 스포츠잖아요. 그렇기도 사실 하죠. 야구 한 경기 한 경기도 예. 이 팀들의 오디세이와 그렇게도 같은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프로스포츠 중에서는 축구는 없죠. 미식 축구가 음. 있잖아요. 미식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 경기를 하고 야구는 거의 매일 하기 네. 때문에 야구는 일상이고 축구는 축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음. 합니다. 근데 아마 뭐 그런 특징을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가 축제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우리 삶으로 다시 가지고 오고 아까 제가 해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현대에도 해결적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타자를 향해 모험을 떠났다가도 언제나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 그 타자를 나의 일부로 편입하는 과정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길인데 그런 점에서 오디세이아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떠나서도 오디세이 이야기를 다루기를 참 잘한 것 예. 같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반드시 책을 읽어보시라고 네. 아, 얘기할 수 무조건 읽어야 있겠네요. 돼요. 물론 근데 24권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읽기 네. 쉽게 나온 것도 그렇죠. 이게 많으니까요. 진짜 벽돌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궁극의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해설서들이 있고 심지어는 챕터별로 자세히 해설해 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고전을 읽으실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전을 그냥 읽겠다고 하는 거는 에베레스트에 아무런 도움 없이 가겠다는 거 똑같다. 네. 반드시 지도도 있어야 되고요. 네. 쉘파도 있어야 되고 스터디 연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첫 장부터 읽기 시작하지 마시고 가이드가 될 만한 책들을 읽어보시고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시고 읽으시기를 꼭 아니면 정말 음. 산소호흡 못 해가지고 숨이 막히는 그런 사태가 지적인 질식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면 저희 팟캐스트 보시고 시작하시고. 아, 그냥 약간 점에 24권. 대해서는 이미 플라톤 아카데미 시절에 네. 직원에서 만드신 강대진 교수님의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참 일리아스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네. 강대진 교수님을 다시 모셔서 오디세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은데요. 좋은 것 이거를 같습니다. 이제 네. 리뉴얼을 해가지고 예. 24챕터 설명회로 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좋죠. 이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요 질문입니다. 질문을 저희의 시그니처 질문이기 네. 때문에 오늘 하신 이 이야기와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재단법인 직관이 인문학 공익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이제 인문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나 이제 인간 사상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제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학문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관, 체험, 표현, 이해, 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이제 수용하는 이제 학문이라고 인문학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문학을 세 가지 질문으로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 재단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누구신지, 교수님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개인에 관한 질문이었군요. 네, 예. 맞습니다. 재밌네요. 사실 아까 저는 이미 대답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뭐 제가 전공이 철학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업으로 철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읽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와이프한테 늘 핀잔을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네 눈은 글자를 읽기 위한 눈이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글자 이외의 걸 잘 안 본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글로 써 있는 거, 인간의 이제 아까 뭐 문명, 문화, 이제 인문에 관한 얘기하셨지만 인간의 문의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글 읽는 게 그냥 저의 본질인 것 같고요.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걸 진짜 못합니다. 제가 이불 빨래 정말 힘들고요.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운동도 잘 못해요. 그래서 나는 국가대표급 몸치다. 몸치 올림픽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국위 선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계속 생각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생각하고 그리고 읽는 사람,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반면에 출력이 잘 안 되는 단점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저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세상을 보고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그걸 또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걸 내보낼 수도 있으면 좋겠고 죽음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생사학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입장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으로 하이데거로 대변되는 입장인데요. 죽음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 전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하이데거적인 입장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시골 노인분들도 어르신들도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얘기한다면 오늘 저녁에 돌아가신다면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 태도로 삶을 사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본질적인 일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또 요거의 반전이 반대쪽에 있는 입장으로 현대적으로는 사르트르적인 입장 혹은 옛날에는 뭐 에피쿠로스라든가 이런 원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하고 나는 관계없는 거다. 죽음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라는 입장이 또 있거든요. 아까 희재님 입장이 약간 이 입장하고 가까운 것 같아서 오늘 반갑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입장은 죽음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두 가지 입장이 결국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살아라라는 점은 첫 번째 입장을 가진 철학자나 두 번째 입장을 가진 철학자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다가 죽을 것이다라는 게 예, 제 삶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글쎄요. 멋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요, 딱 한 아, 예, 가지만, 네, 예. 교수님이 지금 청년들과 굉장히 가까이 계시잖아요. 지금의 청년들에게 뭐 한마디나 메시지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청년들에게 메시지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유, 그건 당연하죠. 아유, 저를 청년이라고 얘기하시면 기만입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어, 한 가지는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되게 미안하다라는 점이에요. 기성세대로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게,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사회적으로 활동해야 될 3, 40대 상당 부분을 유학으로 보내기도 했고, 이 사회를 만드는데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 사회를 만드는데 제가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특히 나쁜 점이 많은데 이런 사회를 만든 거가 되게 미안하다라는 게 첫 번째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또 되게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어, 뭐 청년이든 기성세대든 아니면 더 나이가 든 세대든 사실 사는 건 다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되게 편한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거고 두 분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그런 점에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산 사람으로서 어떤 때에는 청년들이 힘든 모습을 볼 때, 아, 그렇지. 그때는 나도 그렇게 힘들었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드리기에는 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이나 오디세우스 같은 지혜나 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굳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힘드시겠지만 우리 같이 힘내서 같이 살아봐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제가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권력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은 하셨지만 적어도 저희 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의 첫 손님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법인 지감 팟캐스트는 이로써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끝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해주신 장태순 교수님이셨습니다. 저희는 재단법인 지간 나에온 윤희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